지금 1, 2권을 했고 3권이 들어가면서 보면은 이제 회로 문제가 뭐 이렇게 만약에 유전체 뭐 판상고체 유전체 직렬로 적용된 경우에 저런 파괴의 특성을 설명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고전압에 이 대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시험 문제, 이거 시점짜리다 내 때는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양쪽에 판을 걸고 여기 DC를 걸어요. DC 전압을 건단 말이야. 이게 이제 우리 뇌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이게 평판 대 평판, 이게 이렇게 해놓는 거는 이 평판 대 만약에 침이다 그러면 이렇게 집중 전개가 이렇게 몰리겠죠.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평판 대 평판이니까 정확하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균일하게 이 전기 형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여기에 이런 백라이트 같은 걸 넣은 거지. 가운데다가 유전체를 직렬로 낳은 상태에서 이 절연 파괴 현상을 넣어라. 이게 지금 쌍극자 짐의 원리하고 이 비슷한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플러스를 걸고 여기 마이너스를 걸었으면 모든 건 뭐라 그랬어요? 전압을 가하면 여기서 강의받은 사람들 어디 가서 접지를 갖다 마이너스라고 하지 말았죠. 말하라 그랬죠. 그죠? 마이너스는 항상 대지는 중성이야. 그리고 어떤 거든지 대전을 하면 마이너스 상대방 것이 바로 대전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액션, 리액션이에요. 응? 뭐 여기다 플러스를 걸면 이 뒤에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이 안에 이것이 절연체가 됐든 유전체가 됐든 도체가 됐든 이 백라이트를 놔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잘 돌지 이 로테이션이 안 돈다는 거지. 여기에 뭐냐면 어디에 자구가 이렇게 랜덤하게 막 돌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전압 걸기 전에 있다가 전압을 걸면은 이렇게 쓴다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플러스가 맨 밑에 와 있죠. 그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플러스를 맨 끝으로 갖다 놨지. 그지? 여기 마이너스가 맨 위로 갔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서서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이게 절연 파괴가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안 돈다. 안 돌면은 옆면 방전을 해야 된다. 하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이 안에서 안 돌면. 그리고 만약에 안에 보이드가 있다. 안에 구멍이 있어, 구멍이. 이 제작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났어요. 구멍이 났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되겠지. 이 공기 안에 조그만 공기 안에도 여러 가지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왔고 여기 플러스가 이쪽으로 왔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부에서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전이 일어나면서 저기를 이렇게 이제 균일하게 조금씩 이제 파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은 버리는 문제야. 이거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문제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이제 저게는 버리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R을 변화시킬 때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라 했어. 왜냐면은 이게 회로에서 벌써 변화시킬 때 최대 전력구해라 그랬으니까 벌써 이거는 전압이라고 여기다 표시를 직류라고 교류라고 안 했지만 교류죠. 그죠? 최대 전력이니까 미분을 한번 돌려야 돼. 똑같아, 이것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험, 이렇게 채점자가 딱 나눠놓고 여기 10점 줬어요? 여기 10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쓴다면, 쓴다고 하면은 이거 10점짜리라면은 이런 거 버려버리지. 이건 그러니까 25점, 30점 줘도 아깝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모아서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단락전류 때 얘기했지. 그래서 단락전류 때 삼상평형으로 나눠놓고 이거를 불평형이면 불평형대로 여기 평형일 때는 여기 제로가 되고 전류가 실제 불평형이 되면 여기 이제 불평형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평형일 때 요 하나를 딱 띄어 나가고 나간 게 일반 단락 전류를 구할 때 태분하는 정리해서 하나 갖고 나가서 얘기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분하는 정리와 노튼 정리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낸 거에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조명 설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슬슬 이제 구세대께 좀 나가면서 실제 이제 설계 쪽 가면서 실제 보면은 터널 조명, 공원 조명 이게 조명 문제가 조금 어떻게 나가요? 약간 패션하게 나간다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명 문제가 요새는 어디로 보는 거예요? 이제 LED 조명 이거 반드시 봐야지. 요새 이제 LED 조명, 경관 조명, 그 다음에 미술관 조명, 박물관 조명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고 나가야 돼요.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좀 저기 한 건 아주 기초적인 로직할 문제들 이런 것들은 별도로 빼고 나가야지. 그래서 조명 문제는 지금 보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실무적인 문제로 쭉 간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조명 공부할 때 뭐 방지수가 뭐냐, 뭐 감광보상률이 뭐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면서 베이지 깔아놓고 시험 문제를 입학 문제를 고를 때는 빠져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는 문제는 실무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를 해서 끄집어 나가면 돼요. 전부 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3파장 이런 것들이 슬슬 나오고 글레어와 그림자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에? 그 다음에 이제 저 조광용 안전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OA 문제, 인텔리전트 빌딩의 문제, 국제적 경기장의 축구 조명, 이때가 왜냐면 그때 우리 월드컵 그때 할 때, 이때 집중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쭉 보이고, 동력은 보면은, 이제, 동력은 제가 저번에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동 방법이라 그랬어, 기동 방법. 기동 방법 중에서도 직류전동기하고 농용 유전동기야. 뭐, 거주적 설비는 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쪽에 기본적인 문제가 앞에서는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력 문제도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세련되게 나가요. 이 뒤에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이래서 고주파가 미치는 뭐 회전기기에 미치는 영향 5가지 이건 기술에서 핸드북에 그대로 있는 거지만 범용 PWM 인터페 뭐 구성 요소, 뭐 역률 개선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문제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Y 델타의 보호 협조에 대한 문제, 리액터 기동의 컨트롤프와 기동 장치의 원리를 설명하고 탭전압에 따른 전류 토크 설명을 해라. 이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리액터 기동에 있는 걸 알면은 이거 답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앞에서는 아주 단순한 문제들을 가지고 터치를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이렇게 잡아 틀고 나름대로 이렇게 내용을 조금 난해하게 좀 만들어가죠. 이제 무빙웍이 나오기 시작하고, 엘리베이터 내진 설계, 뭐 속도 제어, 농용 유도 이제 진부한 거 나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변 설비 여기에서 나오는데 제가 수변 설비에서 몇 개라 그랬어요? 지금 몇 %예요, 몇 %? 저기 분석을 했을 때 보통. 70%죠, 70%. 예? 그러니까 그 70%의 저기를 어떻게 할 거냐. 예? 70%에 대한 저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다 있어. 그래서 요번에 200문제 만들 때는 제가 여기서 문제에서 그냥 고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세 문제면 세 문제를 또 하나로 다 이렇게 딱 묶어서 새로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200문제를 고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출석률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마지막 날 저기를 유임으로 저 책을 전부 다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왜냐면 다 절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가지고 관련되는 책을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지금 잘 하시고 그 중간에 출석이 안 되신 분들은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이라 수변 설비 여기에서 문제를 잘 골라야 된다 이거예요. 당락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나머지들을 이제 지금 이제 문제를 내가 일부러 이렇게 다 이음을 나눠드렸어도 보면 되는 거 같다. 이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설명을 듣고 나면 이제 감이 어떻게 문제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설계 문제들,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 문제들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되고 기본적으로 고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자회전에 여기 뭐 기본 서지에 대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접지와 뭐 비접지 지각 방식, 전력용 휴즈에 이거 비대칭분 전류에 대한 거는 이게 아주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휴즈 V12와 전력용 휴즈의 차단 용량 결정 시 비대칭분 전류에 의한 영향을 설명하라. 이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는데 이 문제는 뭘 보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V12는 이렇게 했다가 여기 떨어졌죠? 이게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돼? 이거 대칭이지, 대칭. 비대칭이 여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보통 어떻게 돼? 이게 0.03 세컨드 정도 되는 거지. 그리고 요게 여기까지 오는 게 대개 10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 딱 간단하지, 그죠? 그런데 한류형 휴즈 같은 경우, 비한류형 휴즈나 뭐 한류형 휴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 이게 뒤쪽으로 가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 이게 0.01세컨. 자, 그러면 한류형 휴즈가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돼? 여기 뭐야? 단락 전류를 잡는다 그랬지? 단락. 여기 과부하라 그랬지? 그러면 비대칭대한 부분은 어디예요? 이거지. 즉 그건 뭐냐면 과부하에서 단락으로 이행하는 그 과정이에요. 과부하에서 단락으로 이행하는 과정. 그 비대칭에 대한 부분은 잡을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이 비대칭에 대한 부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염려하면 이 한류형 휴즈가 앞으로 나와야 돼.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문제를 딱 만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대신 내가 그러면 답안지를 다 작성을 해가지고 이런 데 다 주냐. 그러니까 달달달 외워라.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보시면 휴즈의 이 문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만들면은 이 한 문제 모범 답안을 쓰므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답안을 작성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공부가 다 돼야 되냐면
전력 휴지에 대한 공부가 다 돼야 돼. 그 다음에 V10이나 MCB에 대한 특성이 공부가 다 돼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을 조합하는 게 다 돼야 돼. 세 개가 돼야 돼요. 자, 보시면, 그러면 이런 문제는 관여도 시험 문제에 있냐? 없어.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든다고. 관여도 시험 문제 없지. 그런데 이렇게 대한 문제를 만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그러면 이게 답안이 시험 문제가 몇 개 모아져야 되겠어요? 이런 모음 답안이 되면 관여도 시험 문제는 여러 개 나와 있겠지, 그죠? 한류형 휴지, 전력 휴지 나와 있잖아. V10에 대한 게 나와 있지. 그럼 이런 조합에 대한 게 나와 있지. 그러면 답안지를 3개에서 5개 정도로 모으면 되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모으면 되죠? 모아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고 딱 잡으면 되겠지, 그죠? 그건 여러분들 몫이야. 그걸 만들어주면 답안지가 똑같이 돌아다녀. 그래, 아이고, 원장님, 그것까지 다 해주시죠. 그러면,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200문제를 만들면은, 이 문제는 말이 200문제지 몇 문제가 될까? 이거는 600문제에서 700문제를 200문제로 조합해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훑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수변 설비 문제도 뒤로 가면서 싹 세련돼집니다. 그게 앞에 1, 2권은 아주 로직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아주 순진한 V12에 대해서 쓰라 뭐 이렇게. 근데 이거를 몇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다 딱 잡아 돌린다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좀 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이제 수변 차단기 동료를 들고 설명해라 뭐 이 시험 항목 10가지 이런 거 다 버리는 거고, 그 변조실 용량에 대해서 결정 요소를 들고, 이런 것들, 내가 아마 200문제를 가지고 아마 일주일 이상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보시고, 여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그 단점 그 다음에 뭐 덕트공사 할 때, 한류형 CLA 뭐 저항에 대한 거, 주요기기 선정 시에 용량과 정격을 써라. 이게 쉽지 않지. 단선 교수도 다 그리고. 근데 이게 설계한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4000kVA 정도에서 뭐 5000kVA는 뭐 하도 많이 설계를 하니까 단선 교수 스켈레톤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그 용량 다 집어넣는 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제 설계 안 한 사람들은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안 되죠. 일반적인 문제들이고, 이것도 이제 그때 한참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 단락전류 때 뭐 산주지 검토될 사항을 설명하고, 사고전류에 나타나는 전류의 종류와 단락전류 산주지 산행하는 뭐 이건 아주 그냥 그대로 우리가 제가 공부 가르쳐준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좋은 문제들을 내가 가르쳐서 좋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SF6 가스 차단기에 대한 거, 투 스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좀 만들어라. 그 다음에 고압 콘덴사 및 설치 및 내부 고장에 대해서 쓰라. 이것도 아주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왜냐면 콘덴사의 일반적인 진부한 문제인데 이 콘덴사를 알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고장 전류 이제 계산 방법. 변압기 병렬 운전, 차단기, 뭐 순시 전력 그렇게 쭉 나오죠. 단락전류 억지 대책, 누설전류 뭐 이렇게 무효전력 스태틱 볼테이지 컨트롤 시스템이거든. 이게 스태틱 정지형 보상기 뭐 이런 종인데, 고주파 영향, 전력용 사이레스타, 뭐 노이즈 방지 뭐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낙뢰, 뭐 피뢰 이런 것들이 이제 접지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패션하게 나갈 거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접지 저항의 저감 대책에 환경 대책에 쓰라. 뭐 페란티 효과로 인한 수변 설비의 사고 사례를 들어라. 전력용 콘덴사의 개폐시 현상.
단락 전류 억제 중 계통 연계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이제 10점짜리로 해서 나왔지만,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설명하고 전력 설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써라. 이게 아주 좋은 문제들이죠.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단락 전류 억제 중 계통 연계기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런 게 10점짜리 나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버리는 문제인데 실제 이건 왜 냈을까? 계통 연계기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저거 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돼? 우리 저 기술계산 핸드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점짜리면 시간이 없잖아요. 10문제 중에서 쓰는 문제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25분, 30분에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럼 답 해가지고 어떻게 써요? 국내에서 사용 안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국내에서는 계통연계기 사용 안 하는 방법이다. 종류로서는 단락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용량을 줄이고, 변압기 용량을 줄이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높은 변압기나 전선을 쓰고, 차단기를 쓰고, 경관을 길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계통 연결기도 방법은 모색할 수 있다. 단락이 생겼을 때만 임피던스 조정이다. 이 정도로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이, 근데 계통 연결기는 이래가지고 이게 장점이 이렇고 여기 뭐 이렇게 좋은 게 되고 뭐 그러면 되지도 않는 걸 잠깐 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안 가지. 똑같은 내용을 썼다고 그러다. 이제 이런 문제들, 이게 이제 그렇죠. 전력용 휴즈 선정 조건도 나오고 다 차단기 5개 나오죠. 그리고 예비전원 설비에 이제 보시면은 변압기하고 대개 예비전원 설비는 이제 변압기하고 발전기하고 축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UPS하고 뭐 이런 쪽에 정도가 쭉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옛날에 이제 가스 발전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못했어. 시장에 진입하는데 성공을 못해가지고 그 이미 이제 이렇게 나가는 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만 별로 이게 시사성이 없는 문제로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돼. UPS 뭐 축전지 쭉 나오고 배전 및 배선 설비에서 누전 차단계 리인펄스에 대한 부분 이제 무동삭 시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여기선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 이제 여기에 그 배전 및 배선 설비는 기술 계산 핸드북에 있는 문제들이 좋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여기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다 기술 계산 핸드북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EPS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적인 문제지만 뭐 케이스케이드, 고조파, 회전기기, 동상 다 이것도 그대로 있는 거죠. 에? 차 패칭의 원리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이제 표피 효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페널티 이펙트하고 표피 효과가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가는데 실제 전류에 이렇게 전류가 이제 만약에 100A다 그러면 만약에 1A짜리가 100개가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1A짜리가 100개예요. 알았어요? 그럼 1A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상쇄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안쪽이 없어지고 이게 안에가 이만큼이 전선이 없어지는 효과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 100개가 어떻게 바깥으로 몰리는 거죠. 바깥으로 몰린다고. 안에 전선을 골고루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히팅이 되지.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선 용량에 비해서 상당히 히팅이 빠르게 되고 전선 단위 면적당의 전류 송전 부하 밀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선이 갈수록 굉장히 효율이 높고 전선이 두꺼울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케이블에서 바깥에 히팅이 돼가지고 발열이 돼가지고 옆에 케이블들과의 단락 사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사고가 진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스타트 케이블용 전선 간선 굵기 문제, 초고층 수직 간선 표피 효과 발생 효과 또 이런 문제 몇 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횟수하고 쭉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정보 설비는 거의 많이 닫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실제, 우리가 이제 모음 답안을 만들면은, 만드는 저기에서는 이제 많이 빠져나가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관련 문제를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이제 보시고, 방제 및 방범 설비. 여기에 이제 뭐 AW 이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필요 설비 시스템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갬리스 페렉이 독립접지, 공용접지에 대한 거, 전기 방식의 문제, 스티머 지연형, ESE, 뭐, 프랭크 PH. 이게 이제 그때 최근에 되는 때는 이게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저기 하려고 됐는데 이게 이제 의도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ESE를 많이 선전하려고 낸 건데 이게 이제 기준이 바뀌면서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는. 지금 얼마나 기준이 무서워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거의 뭐 한 5년 전에는 대한민국 ESE로 꼭 막 다 바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곧 사라집니다.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기준이 바뀌니 이것도 돼요. 그만큼 이게 기준이 이게 무서워. 이게 안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때는 되는 쪽으로다가 이게 답안을 써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보폭정합을 구하는 문제들.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점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여기 속에다가 이렇게 가로 넣기로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옛날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게 옛날 분이 돼서 넣는지 이렇게 넣는데 이건 이제 별 여기 저기서는 이게 의미가 없고 10점짜리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게 피레기 15m 전방에 설치하고 25kV 했을 때 걸린 결합은 뭐냐? VT는 뭐 VT는 VP에 플러스 EUS에 뭐 V인가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식에다 넣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때 내가 이제 NEC를 많이 가르쳐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접지가 미국 설계하고 국내 접지 문제를 쓰라. 뭐 비축 기재 이게 이제 그 NEC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단독 접지와 공용 접지의 장점. 그래서 내가 이 단독 접지를 지금 공용 접지로 바꾸는데 15년이 걸린 거야. 제가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막 부르짖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5년째 이제 공용 접지로 바뀌어진 거예요. 아마 여기 그 라인이 지금 없는데 지금 기술사 저한테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10년 전에 이 단독 접지는 미친 짓이고 1종, 2종, 3종은 이건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강의 듣다가 원장님 왜 그런 강의를 하세요?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저한테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나 틀렸다 이거지, 저보고. 예? 특히 안전공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쌍심지를 들고 그냥 무슨 소리예요? 원장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요새 우리 사무실에서 보니까 GV로다가 얼마나 접지선을 머리다가 박아놨는지 모두로 GV를 돈을 들여서 비싸게 해. 그냥 나동선으로 다 하지. 나동선으로 바꾸면 현장에서 크레임이 걸린대요. 감독관이고 시공하는 사람이고 왜 GV로 파란 전선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그냥 나동선으로 다 가냐. 땅에 들어가는 거 어차피 그냥 나동선으로 하면 되지. 뭘 파란 전선으로 해. 예? 그것도 한 몇 년 더 걸릴 것 같아. 한 5년은 더 걸려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독일이나 뭐 처음부터 나동선으로 돼 있는데 대한민국만 GV거든요, 일본하고. 예? 돈들이요, 쓸데없어. 예? 그 사실을 갖다 얘기를 해주는데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 그냥 여기다 그냥 들어 부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는데 이렇게 힘들어. 아니, 전선을 뭐 GV로 하면 무슨 타치처럼 이렇게 뭐 감전이 안 되나?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게 저기는 전부 다 등전이 접지를 다 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나동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군 설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약에 피레침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보다 저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쌓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상 여기서 1m면 1m, 2m를. 그러니까 이건 GV를 쓰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풀 깎기 하면서 이렇게 풀 깎는 기계들이 이 전선을 이 자를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기계적으로다가 이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거는 이해가 되지. 근데 이걸 뭐 PVC로 뭐 1.5m를 올려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많이 바꿨어요. 이제는 이제, 그거 부르는 자료는 제가 놓은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전기 쪽에 참 근본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맞았잖아. 맞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걸 바꾸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미 이제 1종, 2종, 3종은 형식은 있는데 물 건너갔어요. 법에는 있는데 거의 물 건너갔어. 다 설계가 지금 공용접지로 가잖아요. 그죠? 예? 이제 물 건너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규정이 먼저 간 게 아니라 내선 규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박아서 안 하니까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신 좋은 방향으로. 그게 이제 안전과 여러 가지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용접지로 다 설계돼서 나가는데 이제 통신도 바꿔 나가기 시작하지. 통신도 전부 다 지금 이제 통신 사람들 그냥 옛날에는 그 단독 접지 아주 하느님 미치듯이 하다가 요새는 이제 다 묶는단 말이에요. 요새도. 이런 것들에 이제 여기 이제 필요 설비 그 초미립자 감지기 여기 이제 방지 설비가 좀 나오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방지 설비 쪽이 이제 소방 기술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는 입장이고 피력의 제한전화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제가 이거 참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를 어떻게 구해낼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바스에 대한 거는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요새는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거의 이제 한참 이 인텔리전트 하다가 요새는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많이 뭐 IT화되고 다 묶고 유비쿼터스가 되고 이제 하나의 이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아주 융합이죠. 이렇게 달라진다. 이게 보면 그냥, 그 옛날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이게 그때 10년 전에 우리 사회상이야. 그냥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바스다, 무슨 통합 시스템이다,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빌딩의 하나의 패턴이었다. 통합 문제, 에너지 문제. 이제 이 문제들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죠. 이제 뭐, 그린 에너지, 뭐, CO2 저감, 뭐, 해가지고 태양광,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문제를 골라놓고 나머지 이제 한 20문제 정도만 최근에 사이드에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들을 쫙 정리를 하면 거의 더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답을 이제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제 문제지만. 여기 이제 열병합, 코제너레이션, 이때도 이제 전기 에너지 효율, 태양광, 뭐 이런 문제들이 쭉 심야 전력 쭉 나옵니다. 그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번 2권하고 이번 3번째 보니까 패턴이 많이 달라졌죠? 네? 달라졌죠? 그죠? 근데 지금 전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줘가지고 최근에 나온 문제를 봐도 거기면서 최근의 문제들만 몇 개씩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를 가지고 보는 거야. 하지만 이거는 귀중한 자료다. 어떻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이지 않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야. 총론, 동력 설비, 조명 설비 해가지고 이거는 기본 설비에 총론에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숫자가 몇 개냐고 뭐 이 숫자가 뭐냐고 나한테 전화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이 숫자는 요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서 시험 문제가 나온 횟수입니다, 이게. 여기 4, 5, 유도장애는 5번 나왔고, 정전기장애는 6번 나왔고, 유패스 7번 나왔고, 이거를 다 쉬어가지고 여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력 공급 설비에는 간선 방식, 간선 도체, 전압 강화, 배선
내성 규정 고조 파장의 UPS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서 총론서부터 여기까지가 방범 설비 여기까지가 차간 거냐. 그러니까 기본소의 전체 목차야. 대목차.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목차를 적으면 책은요. 책 쓰는 거는 목차를 정리하면 책은 끝난 거예요. 어?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도 맞아요. 목차부터 딱 정리해놓고 쫙쫙쫙쫙 잡아놓으면 보고서 하나 끝나는 거예요. 목차를 어떻게 쓰느냐. 내가 답안지 뭐라 그랬어요? 뭐뭐에 논하라. 그러면 목차를 딱딱딱 써놓고 답을 쓰러뜨려 하면 굉장히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게 3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기본서 책 한 권이다.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 이제 거기서 이제 건축정설비란, 건축설비는 요 한 권으로 딱 요약되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한 권 가지고, 이건 어디 돼?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갈 때 책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정설비라는 건 개요에서 전력 분류해서는 전력설비, 공급설비, 감시설비, 반송설비, 정보설비, 그 다음에 최근에 동향은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거기서 이제 건축화 조명, 확대, 눈부심, 적정 온도를 줘야되고 정보 동신이 이제 진대되고 OA하고 빌딩 자동화 된다. 요게 그러니 자대고 이걸 그려서 여기다 쓰고 칸 써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지만 이게 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건축정비는 이렇게 요약이 되는구나. 이게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는 거는 자료로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를 쓸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획과 이제 기본사상의 성과물에서는 계획의 기본사상, 기본설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실설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방서와 실적이 된다. 아주 그냥 아주 잘 작성을 해놨죠. 그 다음에 수전 방식에서는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1에서 2에서 루프 수전이 있고, 스포트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스포트 네트워크는 또 구체적으로 더 깊게 보면 개요와 구성기기 보호협조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왜냐면 그때는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간단하니까 이걸 앞에서 딱 놔놓고 아주 중요한 거를 딱 부각을 해가지고 강의한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딱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 이제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시험에서 스포트 네트워크 설계 시공 그러면 설계 고려사항, 실설계사항 이렇게 딱 자를 대서 써놓고 여기다 내용을 몇 개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그 시간에 자를 대고 쓰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보면은 쭉 보일 줄 몰라도 내용이, 전반적인 건 잘 보여줬는데 깊이 내용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 시간을 가는데. 변압기 절연 방식, 개요, 상수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절연 방식에 의한 분류, 몰드 변압기 특성, 난연성 이렇게 쭉 있고, 이 몰드 변압기 특성을 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몰드 변압기에 대해 논하라. 그럼 요것만 딱 내놓고 요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닭권 변압기 이렇게 쭉 있죠. 그 변압기의 뱅크 구성 시 고려사항, 변압기 보호에 대한 방법, 병렬 운전 조건, 그 다음에 임피단스 전압이 이제 변압기에 또 미치는 영향, 퍼센트 임피단스의 비교, 소음 진동 대책까지 여기 보면 하나씩 다 넣잖아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강의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강의를 그전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 스타트를 하면은 제가 강의를 쭉 여기서 빼곡하게 적고 또 지우고 적고 하면 그게 한 4번, 5번 갔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다 하나씩 다 설명을 했어. 이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커에 대한 거, 프리커의 개요와 억지 대책, 그리고 이제 변압기에 대한 용량 선정과 그다음에 용량 결정 시 이제 고려사항들, 부하주사 배전 방식에 의한 거 전압 쭉 나오죠. 그리고 변압기의 경제적인 운전 문제, 변압기 발주시 검토사항,
이거 왜 변전소, 한전 발주상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거기에 이거 이제 한전의 변압기 발주자 담당자가 해야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만약에 칼라로 된다면 이게 쭉 나눠놓고 진짜 해야 될 거, 이렇게 정면한 거.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한 10년은 공부해야 돼. 10년. 네? 용량 추정하는 방법, 계산 문제, 부하 방법, 수용률, 뭐 변압기 용량. 그 대신 이거는 공부는 다 해야지. 이 내용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시스템의 선정, 자가용 변압기의 뭐 계획 방법에 쭉 설명이 쭉 되고 있어요. 아파트 수전 설비, 개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뭐 수전 설비, 개요 발전 설비 쭉 나오고,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냥 활용을 해.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분석해 놓은 표다 그냥 봐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내용으로만 보고요. 여기서 정말 많이 나와야 될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셀렉션을 해가지고 그 부분만 발췌해도 돼. 그러면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고요. 그죠? 그 여기 뭐 농수산물 무역센터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변 설비에 이제 저기 할 때 변전시 설치 선정시 요거 시험 문제 하나야. 그 다음에 변전시 면적과 위치 선정하는 문제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야. 좀 그렇잖아요? 설계 건축상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야. 이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야. 한 문제 나올 때는 요거만 딱 정리해놓고 딱 들어가면 돼요. 요거 하면,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은 좋은데 그게 참 어려운 거지. 면적과 위치 선정의 문제, 경제적인 합리적인 변화기 선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복합형 뭐 공동주택, 대형주택 나오죠. 그린룸, 병원의 전기설비, 그 다음에 대형 병원의 전원설비 계획, 대형 빌딩의 전기설비 설계,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별도로 가져가야 돼. 이게 이제 대형 빌딩에 대한 설계가 지금 보면은 어떤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앞에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목차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이제 설계가 돼서 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죠. 예비전원에 맞춰야 될 사항들, 안전점검을 고려한 전기설비의 설계 상태, 여기는 뭐 그렇고, 신뢰성 향상, 이것도 뭐 그래. 발전기,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별도로 봐줘. 이게 아주 잘 돼 있잖아요? P지환, R지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냉각 방식에 의한 거, 지금 이건 미국 방식이 아니고, 저기라 그랬죠? 이게 일본 방식이라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할 때 미국 방식에 의한 거, 일본 방식에 의한 거. 아주 그대로 했잖아요? 한국 방식에 의한 거. 응? 미국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한다. 그랬죠? 전부 다 한다. 비상용 전원에 해당되는 거 전부 다 한다. 그 시 필요 없어. 다 합산하면 돼. 수용률만 딱, 용량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가스터빈 발전기에 대해서 지금 그때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얘 참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죽었죠. 축전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왜냐면 이 축전지 시험 문제가 딱 하나 안 나와도 그거는 차라리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터빈 발전기를 이제 좀 뒤로 넣고 저기 한다면 이 축전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가져가야 된다. UPS, 이것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아까 범용용 PWA 인버터 해가지고 내용은 지금 안 해놨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강의 다 한 겁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 있고 이제 목차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컴퓨터실의 컴퓨터 전원 대체, 조건, 뭐 루미네스 조명에서 이제 광원에 대한 방사 스펙트럼의 종류, 그 다음에 그 조명 관련 법칙들,
뭐 웨거너 페거너 법칙, 뭐 퍼킨즈 효과, 뭐 열방사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페니 이펙트, 파젠의 법칙 뭐 다 있잖아요. 그 여기 보면 루미네센스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용어에서 이제 연색성, 색온도, 시감도, 순융, 뭐 석체온도, 색온도 뭐 이게 쭉 나오죠. 이건 반드시 가져가야지. 다 공부해야죠. 가져가야 되는 거고 여기 명시론 쭉 있고 그래요. 종료명의 이걸 처음 다 줄을 쳐가지고 뭐 그 다음에 광원에서 나오죠. HID 램프에 뭐 개요, HID 램프, 메탈 할라이드, 3파장 뭐 고유 쭉 있죠. 조명기구, 안전기, 옥내 조명에 대한 거, 조명 방식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실내 조명에 대한 조도 계산, 이거 ZCM 방법과 뭐 3배강법하고 해가지고 비교해서 제가 이거 비교해서 설명을 다 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표를 또 다 만들어서 다 했어. 아주 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쩌면 기술사는 돼야 되는데 조도 계산법이 있고요. 균제도 있고 강강부상과 보수율의 문제. 그 강강부상률을 그 다음에 조명률하고 적용하는 방법들, 관계, 조명 제어에 대한 부분. 여기 이제 아직 측광이 이제 조명 단위가 안 나오는데 단위 나오면 이제 나오겠죠. 조명 제어에 대한 부분. 건축화 조명 그렇고. 그 다음에 VDT 조명 계획. 이제 그때 한참 인텔리전트 빌딩이었기 때문에 이 이제 시험 쭉 나왔던 거예요. 합리적인 설계 방법. 그 다음에 뭐, 자연 채광과 인공 조명에 대한 설계. 그 다음 푸사리, 테스크, 앰비언트 조명, 이거 한참 많이 나왔던 거. 그러니까 자연 채광을 이용한 인공 조명의 조명, 이거였어요. 조명 설계 검토할 때 사항들. 요거는 반드시 이거는 가져가야 돼요. 조명 설계 시 검토 사항은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가 변하든 안 하든 이건 반드시 설계할 때 들어갈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잘 정리가 된 겁니다. 실내 경기장 조명 뭐 이거 보시고. 그다음 대형 경기장의 무정전 전화 방안. 이게 뭐 내용을 터널 조명, 터널 입구 이것도 이제 상당히 요새 그 좀 정리하면서 보면 공부하면서 보면 이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자동차, 가로등 설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로 조명에 이게 시도 뭐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요새 도로 조명에 나오는 문제는 이건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지. 조명 설계에서 이제 평가 방법들, 도로 조명의 평가 방법들, 이런 자료들은 이제 그 조명에서 여러 자료들을 봐야 나오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잘 돼 있어요. 전시 조명, 주택, 고천장, 그 다음에 상점, 백화점 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돼 있고요. 오피스, 학교, 병원, 호텔. 여기에서는 이제 조명에서는 이 실무 문제들이 여기 이제 좀 정리하는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레스토랑, 공항. 그 다음에 항공장의 등은 이건 이제 비행장에서 얘기인데 이거는 여기서 뭐 요새는 이제 좀 저기 하고 형광등 여기까지만 오늘 강의 여기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